여러분,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송재림 님이 계십니다. 올해 69세,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 퇴직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장도 직접 보시고 손주도 안아주시고 계단도 잘 오르내리십니다. 건강하다고 느끼세요. 통증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정말 살짝이었어요. 넘어졌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송재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뼈가 괜찮다.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세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는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면 거울에서 봐요. 눈이 나빠지면 글씨가 흐릿해지니까 느끼지요. 그런데 뼈는 달라요. 뼈가 약해져도 통증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울에 비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나서야 내 뼈가 이렇게 약해져 있었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돼요. 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야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65세 이상 여성 가운데 31.6%가 골다공증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이에요. 남성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3.8%가 이미 진단을 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 분들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오늘 저는 바로 그 믿음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한 가지 영양소 이야기도 함께 드릴게요. 칼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뼈는 괜찮다고 믿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따라온다는 경험을 해왔어요. 이가 아프면 충치를 의심하고 배가 아프면 소화가 안 되는 걸 알고 무릎이 시큰하면 관절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아무 경고도 하지 않아요.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조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는 생각이 강하세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니까요. 그 자부심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뼈만큼은 느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골다공증이라는 말 자체가 뼈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걸 상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뼈 안쪽에는 원래 그물망 같은 구조가 있어요. 젊을 때는 그 그물망이 촘촘하고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 작은 틈이 조금씩 넓어져요. 겉모양은 그대로입니다. 크기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쉽게 비유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 건물의 콘크리트 벽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꿈쩍 안 와요. 그런데 30년, 40년 된 낡은 건물은 어떤가요? 겉은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안쪽 철근은 녹슬고 콘크리트는 사가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은 문턱에서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뼈가 부러집니다. 어떤 분은 몸을 잘못 돌렸을 뿐인데 허리에 금이 가요. 충격이 크지 않았어요. 뼈가 이미 그 정도를 버틸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사람은 태어난 뒤부터 대략 30살 전후까지 뼈의 단단함을 쌓아갑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유지되다가 보통 50살 전후를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보충되는 것보다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성에게는 폐경이 이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남성은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천천히 약해지지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뼈와 근육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약해집니다. 2024년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진료 가이드를 새로 발간하면서 근감소증이라는 항목을 처음으로 추가했어요. 뼈가 약해지는 사람의 몸에서는 근육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가운데 거의 10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뼈가 약하고 근육도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둘이 함께 오면 위험은 곱으로 커져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뼈와 근육이 동시에 녹슬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폐경을 지난 여성입니다. 폐경이 시작되면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을 열감이나 수면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변화는 뼈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이건 좀 의외이시죠? 2024년 대한골대사학회 진료 지침에서 당뇨병 환자의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뼈의 질도 영향을 받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요. 골밀도 검사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뼈의 강도는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골밀도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분, 너무 마른 분, 가족 중에 골절을 겪은 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뼈를 위한 식사 이야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아세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려면 도와주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 동료 가운데 하나가 비타민 D이고 또 하나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D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볕을 쬐면 몸에서 만들어지고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이걸 깊이 알게 된 건 최근입니다. 비타민 K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칼슘을 올바른 장소로 안내하는 교통경찰이에요. K가 충분하면 칼슘은 뼈로 찾아갑니다. K가 부족하면 칼슘은 엉뚱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뼈는 약해지는데 혈관은 딱딱해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뼈에 써야 할 재료가 혈관 벽을 굳히고 있는 겁니다. 2024년 국제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리뷰 논문에서도 비타민 K가 부족한 사람은 골다공증과 동맥경화가 동시에 올 위험이 높다고 정리했습니다. 2025년 국제내분비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도 있어요. 폐경 후 여성이 570명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타민 K 보충이 뼈를 부수는 효소의 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어요. 2024년에 나온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4,800명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K 보충이 요추 골밀도를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직 더 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지만 흐름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칼슘만 열심히 챙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K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치즈, 버터에도 소량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삼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 있고 무엇보다 햇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돈 안 들고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아까 제가 약속드린 비타민 K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늘 해드시던 청국장, 된장찌개, 메주를 쑤어 담그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K가 만들어져요. 요즘은 청국장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 줄었지만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청국장이나 된장에도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청국장찌개를 끓이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K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된장국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건강식품을 새로 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주 올리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다는 말, 이번에는 정말 맞습니다. 달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래전에는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지요. 하지만 노른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 모두를 조금씩 담고 있어요. 삶은 달걀 하나, 부드럽게 익힌 달걀찜 한 그릇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음식입니다. 만들기 쉽고 씹기 쉽고 흡수도 쉬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을 보세요. 두부, 생선, 달걀, 청국장, 녹색 채소 전부 동네 시장에서 살 수 있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보충제를 잔뜩 사오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식탁에 이 중 두세 가지만 자주 올려주시면 뼈는 그 꾸준한 관심을 기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서 비타민 K는 생각을 못 하세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알겠는데 K까지 챙겨야 한다니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칼슘, 단백질, 비타민 K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삶은 달걀 하나 곁들이시면 비타민 D까지 더해집니다. 한 끼 식사로 뼈가 필요로 하는 재료 4가지를 거의 다 채울 수 있는 셈이에요. 이런 식사가 매일 반복되면 보충제 없이도 뼈를 돌볼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식사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도 반드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칼슘 자체는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두부가 정말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줘요. 뼈는 미네랄 덩어리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바탕도 필요합니다. 두부는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채워줍니다. 우유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런 분에게는 요구르트나 치즈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꼭 우유만이 길은 아닙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도 빼놓으면 안 돼요. 칼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몸이 칼슘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성분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작은 새우나 마른 새우도 좋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짜게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어른들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약 470mg이에요. 권장량이 700mg인데 한참 모자랍니다. 거의 3분의 1이 비어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뼈를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두부 한 모 더 드시고 점심에 생선국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에 브로콜리 반 접시 더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뼈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너무 짜게 먹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변해서 싱거우면 밥맛이 없다고 느끼시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칼슘도 소변으로 함께 끌고 나갑니다. 칼슘을 열심히 채우면서 동시에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끼 짜게 먹었다고 바로 뼈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매달, 몇 년 동안 쌓이면 차이가 생겨요. 둘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식사 후 시원한 한 캔이 습관이 되신 분들 많으시지요? 하루 한 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면 7캔, 한 달이면 30캔, 1년이면 365캔입니다. 탄산음료는 몸이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식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서 뼈에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셋째는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뒤에 한 잔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할 때마다, 졸릴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커피를 찾으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물을 덜 마시게 되고 밤잠도 얕아지고 다음날 더 피곤해져서 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 반복은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몸의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넷째는 술과 담배예요. 술은 식사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움직임을 줄이고 햇볕도 덜 쬐게 만들어요. 뼈를 지탱해주는 생활의 바탕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담배는 몸의 자연적인 회복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해요. 칼슘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께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뼈가 더 빨리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불편이 생기면 아예 보충제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나누어 드시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아침 식사 때 반, 저녁 식사 때 반, 이렇게요. 그리고 보충제를 드실 때 비타민 D도 함께 챙기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은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드시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방식을 바꿔보세요. 작은 불편 하나 때문에 아예 뼈 관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간이 센 국 한 그릇, 시원한 음료 한 캔, 커피 한 잔, 저녁 술 한 잔, 전부 우리 일상에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면 뼈는 가장 먼저 조용히 대가를 치르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채우는 것만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뼈를 돌보는 일이에요. 이제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일어서고 가벼운 짐을 드는 동작을 할 때마다 뼈는 나는 아직 필요하구나 하고 신호를 받아요.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있고 너무 많이 누워있으면 뼈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약해져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넘어질까봐 걱정하실수록 덜 걸으시고 덜 걸으실수록 근육도 뼈도 더 약해지고 그러면 정작 넘어질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감소증 기억하시지요? 뼈와 근육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걷기가 가장 좋아요. 단순하고 돈이 안 들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기 속도에 맞게 걸으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움직임이에요. 여유가 되시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다리와 허리가 튼튼해지면서 뼈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한복래님을 만났습니다. 73세이시고 올해 농사를 지으셨어요. 밭일을 많이 하시니까 본인은 충분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니 이미 뼈가 꽤 약해져 있었어요. 한복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일하는데 왜 뼈가 약해? 이유는 이렇습니다. 밭일은 허리를 오래 숙이는 동작이 많아요. 뼈에 좋은 자극은 체중을 실어서 위아래로 힘이 전달되는 동작이에요.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서기 같은 것이지요. 같은 자세로 오래 숙여서 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한복래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도 대충 하시는 날이 많았어요. 밥에 김치만 드시는 날이 잦았다고 합니다. 칼슘도 단백질도 비타민도 부족했던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과 뼈에 좋은 움직임을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햇볕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유리창 너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유리가 필요한 빛의 일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쬐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햇볕을 받아도 비타민 D가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걷기를 하실 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가능하면 평평한 길보다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길이 좋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가고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커져요. 동네에 작은 언덕이 있으시면 그 길을 일부러 걸어보세요. 계단을 한두 층 오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려오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무릎에 부담이 더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실 때만 계단을 이용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드느냐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노년,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팔,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리, 혼자서 시장에 다녀올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거저오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관심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안 안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낙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비 오는 날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낙상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한밤중에 화장실 가시는 길이 위험해요. 잠에서 막 깨어 눈이 아직 어둡고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간 상태예요. 그때 전선 하나, 들떠있는 카펫, 젖은 욕실 바닥 하나만 있어도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길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 밤에 일어나실 때 불빛이 충분하도록 해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비싼 보충제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증이 없어도 뼈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돌봐야 나중에도 괜찮다. 뼈를 돌보려면 칼슘만이 아니라 비타민 D와 비타민 K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칼슘은 벽돌이고 비타민 D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비타민 K는 벽돌을 제자리에 놓아주는 교통경찰이에요. 셋이 함께 있어야 뼈로 갑니다. 짜게 먹는 습관, 탄산음료, 과한 커피, 술과 담배는 뼈에서 칼슘을 조용히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뼈와 근육은 함께 약해지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햇볕도 매일 15분은 쬐어주시고 집안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정리해 두세요.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느냐 아니냐예요. 두부 한 모, 청국장 한 그릇, 생선구이 한 토막, 아침 산책 20분, 햇볕 15분.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뼈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식탁이나 산책 습관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뼈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뼈부터 든든하게, 걸음부터 가볍게, 오래오래 함께 건강합시다.